안녕하세요. 한국여성인권 플러스 김성미경입니다. 오늘은 원래 한국여성운동의 날로 저희가 여성운동회를 하기로 했던 날입니다. 9월 1일을. 그런데 저희가 운동회를 준비하면서 한편에서 딥페이크 관련한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두려움과 불편함과 안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데 운동회를 즐겁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여성운동회 날인데 여성운동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딥페이크 성폭력 문제를 좀 정면으로 그것도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플러스 저희 레디컬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찾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이슈 대응을 위해서 긴급 좌담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운동회는 11월 달로 미뤄서 신나고 재미있는 운동회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긴급 간담회를 위해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눈 비비고 나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다북스 대표 국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연인 함께했던 행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인권 플러스의 성평등정책연구소 박인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번역가 신혜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미니스트 예술가 임지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박수 칠 일인지 모르겠지만 안 반가워요. 저희가 운동회로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갑자기 너무 크게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네. 운동회 대신에 이렇게 좀 앉아가지고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게 네, 됐지만 저희가 도저히 이런 사태에서 네. 뭔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뭔가 되게 즐겁게 뛰어놀아야 될 날이잖아요. 운동회라는 건.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먼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오늘이 9월 1일인데요. 이거 녹음하는 날 9월 1일이 한국 여성 운동의 날이죠, 대표님. 네, 한국 여성운동의 날은 아닙니다. 원래는 네, 여권 통문의 날이고요. 이 여권 통문의 날을 기념해서 사실은 이제 그 여권 통문의 날의 선언문을 발표한 날이 9월 1일이었고 이 날을 기념해서 이 날이 여성운동이 시작한 날이다. 한국에서 여성단체가 처음으로 여성운동을 여성단체는 아니었죠. 세 분이었다고 여성단체 만들어진 거죠. 진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성운동의 날이다. 한국의 여성운동의 첫날이다라고 하고 선포하고 그날을 기념해서 여성운동회를 하려고 기획을 했던 것이었죠. 네, 그 여권 통문의 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네. 잘 의미를 몰라요. 네,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양성평등 기본법에 이날을 그러니까 여권 통문의 날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거기 규정되어 있고 매 9월 1일을 이제 여권 통문의 날로 하고 그 주간에 여성 주간 행사를 양성평등 주간으로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도 여권 통문의 날 이거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꼼꼼히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9월 1일 날 2명의 여성이 일종의 성명서죠. 권리 선언문을 만들어서 낭독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여성들이 모여서 찬양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성운동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이것은 단순한 여권 통문의 날이 아니고 여성운동의 날이다. 여성운동을 시작한 날이다. 한국에서. 네. 그래서 저희는 좀 의미를 더 확장시켜서 한국 여성운동의 날이다. 이렇게 네. 우리가 선포하려고 했죠. 운동회에서. 네, 우리 한국 여성인권 플러스가 올해 30주년을 맞아서 30주년 기념 행사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30주년과 함께 올해를 여성 운동의 날을 선포하는 그런 그 계기로 삼자 해서 9월 1일을 했었는데 운동회는 11월로 잠정적으로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1월에 하겠다라고 좀 미루고 오늘은 좀 더 긴급한 사안을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긴급 자담회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모여서 논의를 한 결과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이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 터지고 나서 정부나 또는 시민사회나 그 법조계나 사법계나 국회나 재빠르게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들을 보고 과연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실제 이제 저희 회원들이나 혹은 시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혹은 또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들이 있으면 받아보자라고 했더니 이틀에 걸쳐서 꽤 많은 질문과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그런 그 답변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했던 것은 거의 한 5가지 지역 영역의 것들인데, 첫 번째 AI 기술과 4차 혁명, 이런 그 온라인 기술과 함께 여성 인권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성평등 교육 개선 방향, 그리고 특히 가해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을 레디컬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레디컬 운동은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것,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파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영역들을 대략적으로 해서 질문,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이 AI 기술과 4차 혁명과 여성 인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법제도 개선 방안. 그러니까 처벌은 하겠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솜방망이 처벌이고 또 처벌이 안 되는 그런 지점들도 있어서 매우 안타까워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또 많이 나온 게 성평등 교육의 문제. 지금 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는 있는데 그 실효성이 되게 미미하다. 그리고 특히 남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안타까움들을 토로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온라인 플랫폼이 갖고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디컬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저희의 또 실질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 이슈를 어떻게 다들 접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된 이슈가 그 기존에 우리가 여성 운동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만큼 이 전 사회적으로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질문 주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사회가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다, 더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느끼기에는, 체감하기로는 온 국가가 지금 들썩들썩한다,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여러 성폭력 사건들 가지고 싸울 때랑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데, 그래서 지금까지 경과라든가 이 사건의 어떤 발단부터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기사가 워낙 잘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여성 단체나 조직들에서 성명서도 이미 많이 나와 있고 해서 우리가 다 안다는 전제하에 좀 편안하게 어떻게 우리는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거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모여 계시니까 이 이슈를 어떻게 접했고 만났고 또 무슨 생각이 들었고 그런 감상을 위주로 좀 먼저 편안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혜빈님은 뉴스를 어떻게, 바쁘신데 어떻게 뉴스를 보셨나요? 그 사실요, 제가 이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를 처음 알게 된 게, 그러니까 사실 워낙 바쁘게 요새 지내왔어서 그 운동회가 그 날짜가 다가오면서 제가 그럼 우리 사전에 뭐 만나서 뭐 준비를 하거나 뭐 그 논의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제가 그 저희 있는 단톡방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리 일정을 빼놓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지금 사실 딥페이크 문제가 전국적으로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운동회를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그 하셔서 저는 그 사실은 부끄럽지만 그때 처음 알았어요. 딥페이크. 그러니까 정말 좀 세상과 유리된 채로 네, 일을 하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뭐 또 뭐가 터졌나? 해가지고 그때 막 찾아본 거여서 이런 게 지금 너무 난리구나 세상에.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이 이슈가 워낙 또 학생들, 지금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뭐 SNS 막 계정 지우고 막 학교에서도 그 얘기만 한다, 이렇게 또 들었을 때 내가 지금 주변에는 약간 그런, 저도 혼자 일하기도 하고 주변에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뭐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그냥 아예 모르고 있었다가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좀 찾아보고 아 이게 그때 그 엠번방 때 이후로 또 이런 큰 사태가 터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그 딥페이크 문제가 터졌구나 심각해서라고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막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엄청 대충격 이렇게 다가온다기보다는 왜냐면 그동안 너무 여러 비슷한 범죄들을 많이 봤어서 아, 또 이런 게 또 문제가 됐네 하고 보니까 또 이례적으로 또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서 제일 크게 또 각계 반응이. 네, 그 반응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아, 내가 너무 많이 무뎌졌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계속해서 그 다른 플랫폼에서 뭐 조금씩 다른 형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문제다 보니까 나는 이게 되게 심각한데도 이렇게 막 그 관심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좀 씁쓸해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 계속 이거를 고질적인 문제로 그냥 계속 끌고 가면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그럼 진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다 막을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사건을 또 네. 계기로. 네. 네. 그 항상 이쪽 방향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저희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지금은 이제 또 각자 일상도 살고 뭐 커리어도 계속 자기 커리어도 쌓아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요새는 그런 활동을 좀 덜 하다가 우리 뭐 다 같이 서로 화들짝 놀랐죠. 뭐 그런 일이 이렇게 갑자기 터졌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행자님은 어떠신가요? 저요? 네. 저는 뭐 사실 이렇게 운동회를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솔직히 정말 운동회 준비를 아주 만반의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결코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다기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상황이 저는 사실 그 사건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 물밑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을 때 저는 각종 SNS를 여전히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혜빈님은 바쁘면 이렇게 어떤 칩코에 들어가는 스타일이라면 저는 바쁠수록 자기 전까지 도파민을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나 없이 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처음에 본 거는 이렇게 대구에 있는 뭐 여학생들이 위험하다 뭐 약간 도와달라 뭐 이런 글들이었어요. 그래서 또 뭔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다가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무시할 수 없게 이제 딥페이크라는 이름으로 이제 달고 나오고 자기 학교 있는 이름 있는지 찾아봐 뭐 이렇게 나오면서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지자체나 뭐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기사가 막 나오면서 이런 판국에 여성 운동 단체인 우리가 여성 운동의 날을 기념해서 운동하기가 참 약간 껄끄럽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얘기를 했고 저희가 상명인 어떤 행동 없이 운동회를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냐. 근데 그때 이제 대표님이랑 이 한여풀 식구들은 다 이렇게 몽골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지금 시급한데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시급한데 그래서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좌담회로 이렇게 됐고요. 저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벌써 메갈리아 소라넷 이후에 이제 거의 10년이에요. 내년이 되면 10년인데 그때가 약간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죽었던 여성 운동의 붐은 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어요. 저는 사실은.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뭐랄까 너무 심각한 일들을 많이 보면서 활동가들은 지치고 일반 사람들도 좀 관심이 멀어지고 너무 막 엠번방도 사실 들으면 너무 심각하잖아 피해가. 그런 상태에서 다들 약간 지쳐가는 와중에 딥페이크가 제가 보기에는 혜빈님 말처럼 사실 이게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지금 사건들인데 이게 갑자기 막 일파만파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뭐 대학생들까지 지금 막 시위를 하는 그래서 약간 메갈리아 그때 소라넷 또는 버닝썬 그때가 떠오르면서 이게 사라지지 않고 다시 불씨가 이렇게 지펴지는 거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다르게 더 불씨가 되게 커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그 열다 식구들이나 한여풀 분들이 잘 알고 계신지 여기 탑승해야 된다. 또 우리가 한 레디컬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이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네. 앞장? 앞장 사실 좀 늦었죠. 앞장 좀 선기는 늦었어. 너무 이미 뉴스에 늦었어. 저는 행자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날 뉴스를 봤는데 이미 뭐 당정 협의를 한다는 등 뭐 국회에서 뭐 법안이 뭐 몇십 개가 뭐 발의가 됐다는 등 뭐 이래서 앞장설 게 없더라고요. 너무 뒷장이야 뒷장. 아니 내가 여성운동하면서 이렇게까지 뒷북을 쳐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늦었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게 사안이니만큼 굉장히 크고 또 피해 규모도 크고 또 일반인들한테까지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라서 이 방향성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hin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회를 막 준비하고 있다가 이 딥페이크 이슈가 터지는 걸 보면서 막 긴박하게 막 회의를 하는 와중에 우리 대표님께서는 몽골에 왜 가셨는지를 좀 그리고 몽골에서 소식을 전해 들으셨는데 뭐 어떠셨는지. 네. 그 몽골에 이럴 줄 알고 간 거는 아니었고요. 네. 그 몽골에서 이번에 22일하고 23일에 걸쳐서 세계 여성 포럼이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후와 여성이라고 하는 주요 주제를 가지고 몽골에서 UN 그 여성위원회와 그리고 몽골의 이제 그 정부가 주최를 해서 몽골 여성들의 그 인권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뭐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그 포럼이 열렸고요. 몽골 여성뿐만 아니라 유엔이나 이제 그 전 세계의 여성들의 뭐 디지털 경제력 강화라든가 뭐 또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션들을 가지고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 포럼에 저희가 초대를 받게 됐는데요. 초대를 받았던 가장 그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작년에 그 몽골의 여성 그 페더레이션 여성 단체 협회 여성 연맹이라고 하더라고요. 몽골 여성 연맹의 대표가 저희 단체를 방문을 했었고 그 단체가 100년이 되는 해가 올해예요. 거기는 100년이, 우린 30년이다. 막 우리 30년 기념 내년에 할 거다 기념식.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의 단체들이 100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초대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러시라. 우리는 30년 하지만 뭐 오시라 그러면 못 오시겠죠.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에 자기네 100년 행사는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나서서 같이 그 여성 연맹의 100년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이제 세계 여성 포럼을 열게 된 거죠. 그 행사에 초대를 받았고 저희 그 이주여성 센터에서 그 SOS 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수정 선생님이 그 몽골 여성 연맹의 한국지사 대표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김수정 선생님을 중간 매개로 해서 초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사에 참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가 있는데 몽골에 사실 인터넷 환경이 잘 좋지가 않아서 특히 대통령궁에 굉장히 많은 거의 800명에서 1000명 가까운 인원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잘 안 터져요 인터넷 연결이. 근데 이제 꼭지만 보고 제목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행자님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해서 뭔 소리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딥페이크 문제가 심각하게 올라와 있었고 저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된 지점이 있어요. 텔레그램 엠번방 때도 그랬지만 갑자기 이 이슈가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고 있는 상황.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딥페이크 그 지인 능욕뿐만 아니라 이 합성물로 인해서 연예인들은 뭐 수시로 그런 그 피해를 당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AI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그 모자이크된 그 영상 그런 것들 이미 우리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제기를 했었고 문제화했었는데 갑자기 왜 제가 몽골 가 있는 이 시점에 뭐예요 이거는 레디컬의 수장을 이렇게 그러니까 왜 우리를 뒷장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한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왜 그랬을까 왜 하필 이 시점에
왜 지금? 그리고 왜 우리의 그 지혜님이 이 사건을 알았을 때 우리가 열어봤을 때 이미 저만큼 달려가고 있는 당정이라든가 뭐 국회의원, 정치인들 뭐 모두가 할 것 없이 나서서 지금 법 개정하고 있고 난리란 말이죠. 이거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지 못했던 속도전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름 지금 완전 소름 돋았어요. 그런데 이런 적이 예전에도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법 만들고 막 이렇게 한참 싸울 때에도 법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어느 순간에는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대처하기도 전에 이미 정부가 나서서 법도 개정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는 때가 잠시 있었는데 지금도 또 좀 그렇게 네.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저도 그 왜 지금 이 시점에서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게 이제 어떤 임계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래전부터 이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사람들은 잘 이제 반응하지 않았는데 잘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스며들었던 거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또 한편에서는 계속 이런 사건들이 반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피해의 고통이 점점점 누적돼서 어느 순간 이렇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그런 임계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소름 끼치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된 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네. 문구에 계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성명서는 써야 되는데 나 혼자 쓸 수도 없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그분이 여성단체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자기 딸이 전화를 해서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엄마 좀 나서서 뭘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사자들이 이제 성인들을 향해서 어른들을 향해서 추동하는 거죠. 움직여 달라고 추동하고 그것이 이제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초중고 대학생이면 다 대상이 되는 그리고 자기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보여서 무언의 어떤 그런 그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혜님 왜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지금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내 생각에 빠져서 이게 임계점이나 무언의 그 메시지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국회부터 정부까지 뭐 군대 그 교육청 뭐 전국에 다 난리가 난 이유를 지금 생각했는데 저는 왜라는 질문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냥 늘 있었던 거고 그게 그냥 어쩌다 항상 되게 우연히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도 뭔가 이렇게 우연히 터졌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소름이 끼친 이유는 이거 음모론인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쯤에 마약 사건이 한 2, 3주 전쯤에 맞아. 마약 사건 동아리 터졌죠. 사건. 네. 뭐 이게 그 유명 대학교 서울대, 연대, 고대 네. 그 명문대학교 학생들이 모여 있는 그 전국 최대 규모의 한 3번째 정도 규모의 동아리에서 마약 사건이 전혀 혜빈님 지금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처음 들어요. 저도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 마약 사건이 일어나서 그게 이제 인스타그램이 다 털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실은 되게 부잣집 청년들이고 막 파티하고 명품 뭐 맨날 샴페인 들고 파티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그 안에 마약의 온상이었다. 그래서 그 마약에 대한 얘기가 그날 뉴스가 터진 날 뭐 뭐죠? TV조선 뭐 이런 그 뉴스 채널들에서 하루 종일 그거를 방송을 할 정도로 했는데 한 며칠 2, 3일 안에 뉴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뉴스가 왜 사라졌지? 그러고 나서 지금 며칠 전에 한 시사 다큐 프로그램에서 이게 왜 사라졌는지를 그 유튜브의 뭐 기자 출신들이랑 이렇게 그 마약 뉴스가 왜 사라졌는지를 뭐 얘기한 제가 직접 보진 않았고 지인한테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 그러고 보니까 맞아 그거 어디 갔지? 이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추측으로는 그 마약에 그 연계된 그 사람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유명인 뭐 우리나라의 온갖 권력층의 집단의 자제들이 다 연루가 돼 있을 텐데 이 이슈를 돌리기 위해서 뭔가의 돌파구가 온라인 지금 이게 사실은 마약 문제, 포르노 문제 이렇게 다 얽혀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돌파구를 찾은 게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정부가
야당과 여당이 다 같이 함께 이 여성단체들이 성명서를 쓸 시간도 없이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처음 보는 사건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의심이 들어요. 대표님이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뭘 만약에 묻으려고 했다면 그 정도 사건은 돼야 묻는 게 아닌가? 저는 좀 되게 이거 처음에 접하고 의아했던 게 왜 이게 어떻게 공론화가 됐지? 그러니까 되게 저는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그 그쵸. 전부터 계속 있었고 항상 디페이크 있으니까. 뭐 여성 연예인에 관해서 지인합성은 늘 있었던 지인 것 합성 문제도 뭐 카톡방에서 작게 규모가 작게 네. 여러 번 그런 게 네. 공론화가 됐었고 근데 이 정도 규모로 크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겹진 방이라는 특성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주목도가 있고 또 이게 맘카페나 이런 곳에서 이제 초중고의 가해자도 많고 피해자도 많으니까 더 그렇게 됐나? 뭐 약간 이런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크게 공론화가 맞아요. 됐지? 이거는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공론화 과정도 저는 이제 좀 잘 모르는 예, 트위터에서 최초로 공론화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언론과 그 정치인들과 이렇게 크게 번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 언론도 되게 발빠르고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이 운동회를 어떻게 할까를 우리가 결정하는 타이밍에 운동회를 그냥 강행을 할지 아니면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할지를 결정해야 돼서 논의를 하는 중에 막 검색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디페이크 이 사건을 인지하고 물론 제가 좀 한 발 늦었을 수도 있긴 한데 너무 우리도 나름 그래도 다 여성운동 한다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뉴스에서 터지는 시점이 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몰랐지? 라고 하는 그때 막 검색을 했는데 이미 인천시 교육청, 이제 인천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인천시 교육청과 스쿨미투 운동을 같이 했잖아요, 대표님이.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때 스쿨미투 때 이미 시스템 다 마련해 놨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겠다고 검색을 했더니 이미 전 학교의 전수조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네. 저희가 먼저 전화를 했었어요. 네네. 인천시 교육청에 그 스쿨미트 때 만들었던 그 네네네. 팀한테 했더니 그 사람이 휴가를 가서 없어서 이제 그 다음 날 통화를 했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그쵸. 네. 근데 전수조사가 근데 하루 이틀 만에 전수조사 들어간 거예요. 근데 뉴스 기사에 나오기로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피해자가 없다. 피해자가 없고 그러니까 전수조사 했는데 피해자가 지금 현재 없지만 우리가 긴급 그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언제든지 피해자들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겠다라고 해서 뭐 경찰이랑 뭐 다 같이 연합해서 교육청이 그걸 시스템을 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빠르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교육청이 너 피해 본 적 없니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텔레그램 안에 있는 방들은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방의 캡처본이 이미 언론에 다 뿌려져서 이런 방들이 지역별로 다 있고 뭐 군대 무슨 방이 있고 이게 다 캡처가 언론에 이미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지역의 그 학교 명단도 다 떴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 가서 피해자 있냐라고 물어보면 피해자들이 인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물론 일부 피해자들이 그거를 공론화를 하고 그거를 문제를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한 이 자잘한 사건들은 있었지만 지금 이 방이 이렇게 크게 오픈이 된 상황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아한 측면이 있다. 그거 좀 미스테리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며칠 전까지는 혜빈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도 내가 너무 무뎌졌나? 도대체 내가 이걸 전혀 몰랐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좀 우리가 뭔가 대응하기도 전에 세상이 되게 갑자기 빠르게 움직였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아요. 네. 음모론 지금 저도 네. 좀 느꼈던 게 지금 보니까 제가 논의를 다시 하자고 한 게 26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이제 기사화가 된 걸 보니까 23일. 아까 그 경남 중학교 23일인데 그 23일 그리고 인터넷에 한 24일쯤에 대구 학생이 위험하다 이렇게 올라왔고 한 24일에서 25일 정도가 이제 뭐 학교 리스트가 올라오고 근데 26일쯤에는 의원들이 다 발표를 하고 교육청이 갑자기 공문을 뿌리고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만나서 회의한 몽골에서 돌아오신 게 18일이었는데 그땐 이미 뭐 단체들이 성명 내기도 전에 경찰, 교육청, 뭐 국회의원들이 네. 다 끝난 상태였어요. 국회 입법 발의가 뭐 수십 개가 됐다고 하고 뉴스도 다 도배되고. 네, 조금 이상한 상황이긴 해요, 정말. 네, 그렇죠. 많이 이상하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많이 자, 이상한데? 그런데 음모론은 네.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네. 되고요. 또 음모론만 가지고는 우리가 대응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정말 그 자기네들의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런 음모적으로 건을 막 꾸며냈다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거 자기네 그 사건만 덮이고 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꼬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합리적 의심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그 논의는 일단 놔두고 네 우리가 이제 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자기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그 방법 해결책이라도 제대로 하는지 저희가 뭐죠 주시해야 되죠. 하도록 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어서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모든 영역에서 내놓고 있는 대안들이 음모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너무나 준비된 것처럼 법안들이 뛰어나오는 게 너무 이상해요. 저는. 제가 아까 그 마약 사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크겠다. 이건 준비된. 왜냐면 한 3주 한 달 전에 그 사건이 터졌고 지금까지의 시간의 텀이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한 번에 터뜨리기에 너무 괜찮은 시간이.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아니 근데 그 7월에 이미 이 사건이 그 촉법소년으로 끝났다고 한 기사들이 있었어요. 7월에. 그러니까 진짜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 거다.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터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음모론이 그러니까 뭐 마약 사건이 실제 시작이었냐 뭐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한테는 이게 공론화가 된 현재 상황이 중요하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빠르기도 빠른데 그 내용이 저희 성명서 쓰려고 해봤잖아요. 막 자료를 찾으면서 성명서를 쓰려고 해봤는데 이미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미 국회도 잘하고 있고 경찰도 잘하고 있고 군대에서도 너무 국방부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성명서를 쓰려면 뭘 해라 해야 되는데 뭘 하라고 할 게 없어. 근데 그거는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안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미 몰라서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성단체들이 이미 답을 다 줬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으로의 문제는 어떤 다른 자기들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꼭 그 마약 사건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위해서 지금 이게 수면 위로 갑자기 준비해서 터뜨린 것 같은 상황이라면 그래서 뭔가 막 되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전국에 엄청난 공포를 쏟아놓은 거잖아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지금 벌벌벌 특히 이웃도 친구도 가족도 다 못 믿을 상황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그런 어떤 극심한 공포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동안 원해왔고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뭘 이제 진짜로 이렇게 알박기가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그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박인혜 선생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뭔가 법만 그럴듯하게 해본 것 같고 사실 뭐 판결이라든가 나중에 수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또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다. 네.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법제도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뉴스 기사에 보면 이미 다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어떤 우리의 고민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법제도 관련한. 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N번방으로 이미 저희가 겪었잖아요. 비슷한 사례를. 그래서 이거 관련한 입법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판결이 되었을 때 쟁점이 되는 부분이 유포를 하는 거에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내가 의도를 가지고 유포를 했냐 아니면은 너도 모르게 그냥 유포가 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형벌을 이제 조금 너무 가볍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법은 있으나 그것이 실제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기로는 적법한 그거였다라는 게 좀 이제 와닿지가 않는 판결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소지하고 구입하고 뭔가 저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처벌할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뭐 입법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을 보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사적으로도 뭔가 피해자가 민사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관련한 조항이 아직 없어서 그냥 일반 불법 행위로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 사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돼버리는 경우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 본인이 특정이 되면 경찰에서 이제 네가 피해자다라고 하는 걸 알리고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안내하고 하는데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조사해서 처벌하기까지의 그 과정도 되게 난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경찰들의 태도가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거는 외국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굉장히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경찰들이 뭘 할 수가 없다.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처벌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뭐 조사도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텔레그램 뭐 겹지인방이든 뭐 온라인이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피해들을 가중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촉법소년들이 가해자의 뭐 77%? 70% 이상이 미성년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장난처럼 할 수 있는 도구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나 그 기존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도 조사가 안 되고 조사 안 되니까 당연히 처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딥페이크 AI를 통해서 여성에 대해서 어떤 성적인 능욕을 가하는 이 문제가 범죄이고, 이것을 했을 때 확실하게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선례들이 많이 남겨지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그냥 뭐 이어질 그런 더 확산될 그런 범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사도 어렵고, 그러니까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의 특성상 전혀 이런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그런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어렵다. 일단 그게 첫 번째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잡더라도 처벌이 되게 약하다. 잡아도 이게 뭐 막상 재판을 했을 때 너무 형량이 가볍게 나오면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이래버리니까 그냥 그렇게 끝나니까 이제 여성들이 되게 허무한 거죠. 이게 잡아도 뭐 소용이 없다. 근데 법은 잘 만들어져 있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부는 법을 만드는 걸로 본인들이 할 일을 다 한 거죠. 네. 이번에도 아마 법 몇 개 정비하고 뭐 교육을 어떻게 손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영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이게 뭐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이 가장 이거에 선구자긴 해요. 지금 딥페이크의 아주 선구자인데 영국이나 호주나 뭐 다른 국가에서도 이거에 관한 법률을 빨리 재정비를 하면서 법률을 입법을 하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네, 지금 뭔 말 하려고 했지? 아마 제작만 해도 처벌한다고 했던 네네. 것 같아요. 한국이랑 좀 지금 다른 점은 제작하고 소지한 것만 해도 이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입법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이제 제작하고 소지, 단순 소지, 나 혼자 보려고 그냥 만들어 봤어는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유포했는데 유포의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이 유포의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불법 촬영 문제 우리 소란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 안 변하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스쿨미투하고 엠번방 사건 이후로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아동 성착취 영상은 소지만 해도 처벌이 됐는데 성인 대상으로 한 거는 그렇게가 안 돼서 이게 법이 이렇게 미성년자냐 성인이냐에 따라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구별되어 있는 문제들이 개선이 돼야겠죠. 근데 사실 저 요새 그 TV 토론이나 뉴스 프로그램을 많이 봤는데 요 이슈만 나오면 다 봤는데 다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우리 지금 주제 중에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보는 이 해결방은 뭔가요? 라고 하면 우리가 할 법한 얘기들을 이 시각이 있어요. 너무 다 일반인들도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되게 명확하게 알고 있다. 가해자를 교육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처벌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해자 예방 교육을 하자, 남자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해 예방 교육을 하자라는 게 안 될 거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저는 이번에 되게 화가 났던 게 여학생들은 뭐 강당으로 오고 남학생들은 뭐 운동장으로 가라 해서
여학생들만 모아놓고 너네들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니 조심해라. 뭐 사진 어떻게 조심 올리지 마라. 뭐 어떻게 조심하라는 건지. 그리고 그 순간에 남학생들은 이 문제에서 빠져서 축구를 하면서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학생들만 SNS를 지우고 또 조심해라라는 말을 듣는데 조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내 인생에서 내가 나온 사진을 뭐 다 뭐 온라인에 있는 걸 다 지워야 되는 건지 뭐 그게 조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길거리에 다니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도착을 해서 그걸 AI로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조심할 수가 없는 건데 뭐 이걸 SNS에서 다 사진을 내리게 하고 여학생들 조심하게 하려고 그게 이제 한간에서는 또 이제 사이버 히잡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네. 네. 왜냐면 이제 뭐 다 가려야 연예인들, 되니까, 예.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직업상 아나운서, 앵커, 뭐 기상캐스터, 뭐 연예인들 직업상 얼굴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제작하는 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사진 사진 작가나 올리지 모델 마라.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런 입장을 내고 디페이크 때문에 저희 계정을 다 내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서 다 정리를 하시고 뭐 이런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범죄 때문에. 이제 뉴스에도 못 나오고 방송 활동 못 무슨 하고. 일이랑 그냥 똑같이 흰- 되는 그러니까 거죠. 부르카를 쓰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심각한 성차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활동을 유축시키고 더 이상 그렇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차단당하는 거니까.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그런 상황을 비웃으면서 남자들이 그런 여성들의 공포를 비웃으면서 너는 딥페이크 안 돼. 너를 누가 하겠냐. 딥페이크도 우리가 AI 쓰려면은 뭐 토큰을 뭐 결제를 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사서 너를 하려면은 너 말고 좀 더 가치 있는 애를 하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조롱을 한단 말이죠. 여학생들이 막 SNS를 내릴 때, 또 거기서 이제 여성들을 또 평가하고 조롱하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되게 참 근데 딥페이크를 사실상 외모를 따져서 만들진 않죠. 네. 그렇죠. 자기 이건 그냥 지인을 예, 모욕하기 위한 게 목표기 때문에 여성을 그냥 깔아 뭉개는 네. 거 자체가 목표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런 공론화가 되는 과정에서도 또 그 기사를 쓰신 여 기자분들을 또 딥페이크를 해서 뭐 한다든지 신상을 턴다든지 하는 공격들도 되게 많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 네. 국제 공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외교력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텔레그램이나 유튜브나 지금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외국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외국 기업의 경우에 국내의 어떤 그 수사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문제를 국제법상의 공조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외국에 있던 뭐든 간에 국내에서 일어난 그런 그 외국인 범죄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정확하게 법률 안에 새겨넣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발 현장에서 경찰들이 무력하게 이거 외국 서버라서 건드릴 수가 없어 이런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질문 들어온 것들 중에 초등학교 교사 회원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고민이 이게 이제 성교육은 계속 하고 있다. 안 하는 게 아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빵빵 터질 때마다 정말 이제 좌절감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한편에서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성교육, 성평등 이야기를 하면서 남학생들을 배제하지 않는 성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성교육 자체가 마치 그러니까 남학생들을 위한 잠재적 가해자로 그렇지. 보고서 교육한다 맞아요, 이거죠. 맞아요. 그런 인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 교사들이 겪고 있는 현장에서 성평등 교육을 할 때 마치 그것이 남성을 배제하고 남성에 대한 어떤 그 편견이나 뭐 이런 그 차별을 강화하는 듯한 그런 태도. 근데 저는 좀 그 성교육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사실 좀 절망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실이 모든 곳에 다 포르노가 있는데 성교육 제대로 한다고 이 남자들이 바뀔까? 이 성교육 현장 밖에는 그냥 여성 혐오가 가득한데 이 성교육만 제대로 한다고 남자들이 바뀔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교육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이 현실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플랫폼에서의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더 강력하게 뭔가 여성에 대한 신체의 그런 이미지들을 뭐 필터링을 하고 여성 혐오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그런 필터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남자들이 그거를 뭐 성교육 가지고만 뭐 바뀔 그런 이게 다 모든 게 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아카라이브라는 또 이제 사이트가 뭐 소라넷 같은 사이트인 거죠. 그 사이트에 대한 공론화가 또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이트가 그 예전에 한 4년 전인가요? 이루다 AI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여성의 아바타를 한 그 대화 보시죠? 심심이 같은 대화 보신데 그 이루다를 성노예로 만드는 법을 공유했던 사이트가 아카라이브예요. 네, 그 사이트가 저는 이제 소라넷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뭐 뿔뿔이 흩어지고 하면서 또 거기에 모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이제 규제와 관련된 또 얘기랑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법제화라든지 또 이게 국제 공조 이런 문제랑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플랫폼도 문제고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생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좀 국민적으로 그런 문화적으로 좀 이런 거는 범죄다라는 인식이 좀 더 퍼지는 거 남성 문화 사이에서 좀 더 자기네 내부에서 자정적으로 좀 뭔가 목소리를 내는 거 남성들끼리도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학교에서도 여학생들만 불러다가 너네 조심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학생들 먼저 불러다가 너네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당장 그만둬라라고 얘기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 그런 게 다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실은 페미 검열을 하는 현실이다라는 게 저는 되게 절망적인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페미가 안 될 수가 없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 뭐 페미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나 공격받고 그 사상 검증을 당할 텐데 페미 하고 싶은 여자애는 없을 거다라는 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현실을 겪고 SNS에 사진도 못 올리는 상황이 되면 페미가 될 수밖에 없다 여자애들은. 근데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이 옳은 말만 하면 너 페미야? 라고 묻는 게 공격이 되는 권력이 되는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좀 되게 너무 양극단에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뭐 성교육으로 될까? 이런 절망감이 좀 든다는 거죠. 저도 네. 이제 물론 성교육을 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 성평등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 딱 그 문제는 아니다. 지금 우리가 2030 10부터 10, 20, 30 남자들의 이 문제가 그러니까 교육으로 되는 남자들 수준은 이미 걔네들은 착한 애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이게 따지고 들면은 뭐 되게 많은 원인들이 있을 텐데 그 사실은 우리가 이대남 그 효과, 이대남의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 한국 20대 남자가 유난히 그 전 세대에 비해서 그렇다 했고 지금 이제 10대가 올라오면서 이제 그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하나의 큰 이 덩어리인 거고 저는 이제 칼부림 사건이 막 엄청 많이 나고 뭐 칼부림 예고하고 해서 그거를 예고만 해도 잡았잖아요. 그때 막 그 예고글은 원래는 그냥 냅뒀었는데 이게 몇 개가 진짜 사건화가 되니까 그다음부터 인터넷 글만 올려도 그거 다 추적해가지고 IP 추적 다 해가지고 그걸 다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칼부림이 예고 뭐 이런 게 사라졌고, 그러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 측면이 너무 많고 그거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일본도를 휘둘러서 사람을 죽인 맞아요.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가해자가 20대인지 30대 젊은 남자더라고요.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무차별 그냥 아무 여자나 길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막 때리거나 칼부림을 하거나 이렇게 자기의 어떤 문제를 외부에 대한 폭력으로 되갚는 이게 지금 딥페이크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교육도 필요한데 성교육 폭력 예방 교육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10대, 20대, 30대의 이 세대의 남자들의 어떤 그런 문제고 반대편에서 여자들은 똑같이 어떤 사회적인 압력 같은 거를 겪는다고 할 때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문제를 겪는다고 할 때 여자들은 그 폭력을 내면화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계속 그 코로나 때부터 계속 나오는 거지만 SNS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자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져서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이 굉장히 여자들한테는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10대, 20대, 30대 여성들 사이에 남자들은 외적인 폭력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당연히 성별을 갖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자살 예방 교육을 어떻게 포커스를 맞출 거냐를 하는 것처럼 외부적으로 폭력을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좀 사회 문제로 가져만 가도 저는 다 놓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자 남자 다에게 똑같이 가해 예방 교육하고 똑같이 자살 예방 교육하듯이 하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꼭 우리가 학교 안에서 성교육을 한다고 해서 남자애들만 모아놓고 너네 이거 찍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똑같은 교육 내용으로 교육하면 되잖아요. 찍지 마, 찍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남자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게 지금 이게 문제다. 저는 그냥 딥페이크라는 주제를 언급하기만 해도 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에게 되게 차별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의 어떤 오바스러운 이거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이거를 되게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뭔가 공론화를 하려고 한다. 여자들은 알패스도 보는데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게 어디의 반응이에요? 주인님 말하는 반응은 어느 부류의 반응이에요? 그냥 온라인에서 만나는 많은 댓글들 그냥 남성들이 쓰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일종의 저희가 예전에는 일베들이 그랬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베가 그냥 일반 남성들의 일반화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초 커뮤니티에 모든 이렇게 스며들었다. 딱 스며들어서 네. 일베의 관점을 가진 예전에는 뭐 여성에 관련된 차별을 언급하면 일베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면 지금은 그냥 일반 남성들이 그거를 자기 그냥 내면화 시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딥페이크로 우리가 뭔가 공론화를 해서 성교육을 하겠다. 그럼 이거는 범죄니까 당연히 그런 수순을 밟는 건데 페미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포커싱하는 것 자체로 여성 뭔가 우월주의를 가진 사람들의 뭔가 행동일 것이고 이거 음모다. 뭔가 얘네들이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은 사건을 되게 크게 만들어서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아마 학교에서도 이제 딥페이크 가지고서 무슨 성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면 남학생들의 반응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딥페이크 가지고 우리 학교 성교육 한다. 페미년들 때문에 뭐 우리 또 이런 거 하네? 뭐 이런 반응일 거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번에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쨌든 뭐 대통령까지 언급하고 막 이럴 정도가 됐기 때문에 물론 남자들의 반응은 페미들이다 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이제 최근에 블로그를 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일반인 그냥 애기 엄마들 같은 그런 다 너무 블로거들도 공감하죠. 네. 다 써서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왜냐면 뉴스에 맨날 나오니까 그냥 써서 올리는 거야. 너무 걱정이다. 나 지금 아들 둘 있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제가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뭐 물어보면 다 문제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이게 양극화되고 있다. 그런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어린 남학생들, 이대남들은 너무 그게 정상인 사회에서 자기는 살고 있는 거고 딥페이크를 언급하면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뭐 자식을 키우고 뭐 이런 좀 세대 갈등도 있겠죠. 세대가 좀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런 쪽에서는 이게 너무 비정상적인 행동이고 이런 애들은 없지 않아? 뭐 이런 애들은 그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일베 같은 애들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서로 만날 일이 없는 거죠, 별로.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이게 저는 어쨌든 교육 현장에 있는 느낌으로서는 너무 뭐 지금 아이들 교육의 문제고 아이들이 이렇다라는 느낌은 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된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고 지금 뭐 남학생들이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던 어떤 약자나 여성 혐오에 대한 어떤 상황의 형태가 딥페이크로 이제 장난이라 그들이 말한 장난, 여성을 가지고 어떤 혐오를 하고 어떤 이렇게 괴롭히고 이런 게 이제 딥페이크로 전환된 거다라는 느낌이 들고 물론 실제로 제 앞에 있는 학생들이나 남자들이 뒤로는 당연히 이상한 거 할 거다. 지금 보이는 가해자들도 앞에서 정상이었다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교실에서 이 이슈를 남학생들이 꺼내고 걔네들이 걱정하고 오히려 여자아이들은 더 몰라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남자들 이슈인 거예요. 남자들이
지금 내가 거기 있는데 어떡하냐 이런 글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왜냐 남자들이 걔네들이 보는 유튜브도 지금 뭐 뻑가도 이미 그 이슈를 언급했다가 수익 창출이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자 유튜버들도 이 이슈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보다 여학생들은 꽃밭에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그 방에 없으니까 잘 아니, 그럴 수도 모르는 있고,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는 어떤 유튜브나 컨텐츠들이 되게 꽃밭이에요. 화장하고 뭐 아이돌 좋아하고 막 옷 입고 이런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생각보다 되게 그 정치적인 이슈를 훨씬 언급을 많이 해요. 남자들이 보는 컨텐츠들은 그냥 재미로라든 뭐 뻑가든 철구든 뭐 침착맨이든 그냥 이런 이슈를 편하게 언급해. 하지만 보통 여자들 유튜버들이나 어떤 맞아. 예능인들은 조심하니까. 예. 이런 이슈를 언급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더 몰라요. 여자애들은. 그래서 오히려 여자들이 그 뭐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남자애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은 이게 인성이 빠은 거의 문제다. 그래서 이게 인성이 빠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성교육이나 남자들이 여성 혐오를 한다. 이게 심해졌다. 문제다라기보단 현장에 있으면 와 이거는 가족이 다 또라이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이게 너무 가면은 너무 이제 사실 원로적이고 거시적인 문제이긴 한데 전 그렇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비상식적인 금쪽이들과 금쪽이 가족이 너무 많아져서 이 어떻게 안 되는 애들이 많아진 세상이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가학적인 어떤 행위를 표출을 하는데 이게 여자에게 하기가 더 쉽고 그렇게 하기에 그냥 편한 약자한테 세상이고. 표출이 네. 되는 거죠. 약자한테 표출이 되고 약자 집단한테 표출이 되는데 그게 여성 집단에게 되는 거죠. 가장 원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여자한테만 혐오감을 가지고 있겠어요. 뭐 그쵸, 장애라든지 그쵸. 모든 네. 약자성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을 거고. 보면 아이들의 어떤 행동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렇게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게 본 학생도 기본적인 사람을 수단으로 보고 그러니까 전 정말 되게 아꼈던 애인데 배달 기사한테 되게 함부로 하는 거 보고 놀랬거든요. 저 아이가 저렇게 할 수 있는 아이였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랑 뭐 어떤 뭐랄까 이익이 되는 관계가 아니면 그냥 완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네. 그냥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없는 분리가 네. 된 세상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너무 그게 더 쉽게 된다. 그러니까 지인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같은 반에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기본적인 게 있을 거 생각하는데 그게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 코로나 이후로 이제 보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을 애들이 거의 안 먹으러 와요. 왜 그러냐? 뭐 맛이 없냐? 뭐 어쩌냐 물어봤는데 좀 놀랐던 게 마주보고 먹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 때 칸막이에서 먹던 게 익숙한 애들이라서 칸막이가 없는 상태로 누가 내가 먹고 또는 여럿이서 있는 상황에 내가 놓여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자리가 있어도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안 앉아요. 건너 앉아요. 둘이 니네 친한 거 아니, 아니야? 얼마나 싸웠니? 사회성이 싸운 일에도 아니요 저희 잘 지내는데 그래도 그게 싫은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인간성이 이제 대세인 이런 세상이다. 인간을 그러니까 혐오하는 거죠. 나한테 뭔가를 옮길 수 있는. 싫은 거 문제. 그냥.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게 어떤 가학적인 힘도 나서 더 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고 거리낌이 없는 거고 불안도가 되게 높아진 것 같네요. 근본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야 걔네들은 사실.